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양심은 사람의 나침반이라는 말을 했다네요.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게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얼마 전 인생의 큰 기로에서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믿고 선택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때때로 저의 작은 힘이 상대방에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일을 하고 보니 세상엔 어려운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참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4, 5층짜리 낮은 건물을 주로 짓는 중소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남편과 만난 지 1년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를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비록 회사의 규모도 작고 월급도 많지 않았지만 열정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현장 소장 겸 건축 자재 관리 같은 일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작은 업체다 보니 남편 혼자 몇 인분의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주말 출근도 수시로 했었죠. 그래도 남편은 회사에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더군요. 하루는 제가 남편 보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20대 중반부터 몸을 담가왔던 내 회사잖아. 지금은 회사가 작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 회사에서도 큰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짓는 날이 오지 않을까? 비록 나 하나가 회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데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회사에 이렇게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상하신 회사 대표님 덕분이었어요. 비록 월급은 많이 챙겨주지 못하지만 항상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어떻게든 이 회사를 위해 한몸 바쳐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루는 남편이 감기 몸살에 걸려 새벽부터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회사에 연차 내고 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야, 이 정도는 약 먹으면 괜찮아져. 회사 일할 사람도 없는데 나까지 빠지면 안 되잖아. 무슨 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겨우 감기 몸살인데 이 정도로 엄살 부리면 안 되지. 제가 계속 설득을 해봤지만 남편은 기어코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더군요.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퇴근하고 나서도 회사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 터지면 밥숟가락까지 놓고 뛰어가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쉬면서 일해야 되는데 너무 일만 하다가 건강이 나빠지기라도 할까 봐서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저는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발달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또래보다 조금 느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한참 지났는데도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움직임도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죠. 여태까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내 아들에게 장애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필이면 왜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책하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어깨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뇌성마비가 있어도 수술시키고 재활치료 잘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대. 물론 정상인하고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여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들 꼭 치료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한 것뿐이잖아. 우리가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힘내보자, 여보. 처음엔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사실에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조금 위로가 되긴 하더군요. 어쨌든 제가 엄마이니 아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남편도 항상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데 저라고 그렇게 못할 건 없잖아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애들을 조금 봐주셔서 전 애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째가 4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최근 들어 남편이 평소보다 지쳐 보였는데 어느 날부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아무리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요즘 들어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우울한 표정을 자꾸만 짓는 거예요. 멍하니 생각에 잠겨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했죠.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그런 얼굴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래?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 뭐가 잘 안 돼? 아, 내가 한숨을 쉬었어? 미안, 그런 줄도 몰랐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기 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하루 이틀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당신 원래 힘들어도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었잖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요즘에 회사가 좀 어려워서 내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 이번에 인원 감축한다고 내 밑에서 오래 일한 직원 2명을 내보냈거든. 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사장님이면 어떻게든 안고 가겠는데 나도 한낱 직원일 뿐이니 어쩔 수 없잖아. 아,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네.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좀 얘기해주지 그랬어. 내가 그래도 당신 와이프인데 속상한 일은 같이 나누는 게 맞잖아. 당신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래.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원래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니까. 남편이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라 같이 일하던 직원 2명이 정리해고를 당한 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저는 그런 남편을 토닥여주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기운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해주고 팔다리도 틈틈이 주물러 줬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두운 표정은 좀 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거예요. 원래 술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취해서 들어오니 당황스러웠죠. 여보,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또 무슨 일 있는 거야? 회사에서 또 다른 직원이 잘렸어? 아니면 당신 보고 나가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 미안, 속상해서 술 좀 마셨어. 작년에 우리 대표님 바뀐 거 알지? 원래 계시던 대표님이랑 오래 일하다가 새로 오신 대표님이랑 일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그래도 최대한 적응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나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어떻게 안 맞는데 대화로 풀 수는 없는 거야? 아,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나 취해가지고선 정말 속상해.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원래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맞춰가야겠지? 우리 애들 키우려면 내가 참는 게 맞는 거겠지? 여보, 도대체 대표님이랑 뭐가 어떻게 잘 안 맞길래 이러는 거야? 좀 자세히 말해주면 안 돼? 아, 내가 진짜 속상해서 그래. 원래 회사 사람들하고도 늘 잘 지내던 남편이었는데 도대체 회사 대표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별거 아니라며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한다고 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외투를 대충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집 근처 골목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다가가 보니 남편이 혼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담배를 끊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놀란 얼굴로 담배를 급하게 끄더라고요. 여보, 추운데 왜 밖에 나왔어? 당신 진짜 뭐 심각한 일 있는 거야? 오래전에 끊은 담배를 왜 다시 피우는 건데? 미안해. 담배 끊은 지 15년도 넘었는데 요즘에 다시 너무 땡기더라고. 원래 사람들이 그러잖아.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그래도 잘 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 담배를 찾게 되네. 나한테서 담배 냄새 많이 나지? 미안해. 내가 깨끗이 씻고 애들한텐 담배 냄새 안 풍기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술 담배를 하고 저렇게 한숨을 쉬어대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리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남편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해봤어요. 인호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글쎄요, 저도 딱히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남자들은 몸이 힘들면 술, 담배가 땡기거든요. 남편 친구한테서도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저는 계속 걱정만 커졌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계속 추궁하자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깼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실로 나가봤더니 남편이 TV도 안 틀고 그냥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잠이 안 와서 앉아있었대요. 그런데 남편 눈가가 조금 붉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오늘 공사 현장에서 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내가 눈을 좀 많이 비볐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보기엔 울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더군요. 한편으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심적으로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던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거나 머리가 어지럽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몸에도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건강검진 예약해 줄 테니까 꼭 받고 와. 당신 벌써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건강관리 해야 된다고. 예전처럼 몸 튼튼한 것만 믿고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곧장 병원에 전화해 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퇴근하고 집에 오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었어요. 급하게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발 정신을 차려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은 하루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던 남편이라 남편의 사망 소식은 저에겐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여보, 제발 말 좀 해봐.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지? 나 놀래켜주려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지? 그렇게 건강했던 당신이 이렇게 쓰러질 리가 없잖아. 여보, 진짜 이렇게 놔두고 가는 거야? 우리 애들 아빠 없이 자라라고? 여보, 제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라. 말하기 힘들면 손가락이라도 까딱해주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저는 병원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남편을 진작에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건강검진을 늦게 예약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건강검진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하늘로 보낸 후 저는 집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 남편이 신던 신발,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차올라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자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윤희야, 네 마음이 정말 아프겠지만 그래도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혼자도 아니고 너만 바라보고 있는 애가 둘이나 있는데 네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니? 강서방 유품은 자꾸 쳐다보면 눈물만 나니까 얼른 정리하렴. 강서방도 그걸 바랄 거야. 듣고 보니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더군요. 저도 자식을 둘이나 둔 엄마인데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애들을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던 옷장 구석에서 처음 보는 수첩을 하나 발견했어요. 손때가 잔뜩 타있는 두꺼운 수첩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전 그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읽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빼곡히 남긴 일기였어요. 3월 16일, 오늘 내 밑에서 오래 일한 직원 2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내 월급을 줄일 테니 제발 직원들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대표님한테 사정했는데 그럴 순 없단다. 둘 다 형편이 좋지 않아. 이렇게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당분간 엄청 힘들 텐데. 이럴 때 내가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날 잘 따르던 직원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애들 번듯하게 키우려면 힘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의욕이 나질 않는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4월 11일, 이번에 새로 받게 된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자재비를 아껴야 한다면서 철근 개수를 줄이자는데 내 양심이 도저히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대로 완공했다가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이런 지시를 내리시는 걸까? 아무래도 대표님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예전에 부실공사 때문에 사고 나서 뉴스에도 몇 번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라도 스크랩해서 대표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아마 대든다고 왕창 깨지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는 거니까. 4월 13일, 대표님한테 부실 공사에 대한 뉴스 기사를 여러 개 보내드렸는데 날아오는 건 귀싸대기 뿐이었다. 안 걸리면 그만인데 왜 재수없게 이런 걸 보내냐고 화내시는 걸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다. 심지언 나보고 회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냐며 욕까지 하시는데 정말 내가 오버하는 걸까? 아무리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게 더 회사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대표님은 왜 모르시는 걸까? 전에 계시던 대표님이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따라 전임 대표님이 보고 싶다. 여기에 계실 때 내가 더 잘할걸. 5월 4일,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실공사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대표님한테 내 의견을 피력할 때마다 매번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셨지만 오늘만큼은 강하게 나가보기로 했다. 제발 양심적으로 하자고. 대표님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냐고 한마디 한 게 다였지만 돌아오는 대표님의 반응은 역시나 내 기대를 저버렸다. 업계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셨다. 그렇게 부실공사가 걱정되면 나더러 모자란 자재비를 대출이라도 받아서 메꾸라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정말 이 공사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는 걸까? 5월 28일, 대표님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다. 툭하면 월급 받기 싫냐고 협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우리 애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괜히 내 고집 때문에 다 망쳐버릴까봐 걱정이다. 오늘은 또 대표님한테 왕창 깨졌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인부를 몇 명 더 쓰면 안 되겠냐고 물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이 약물과 하면 못할 게 뭐 있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순간 창밖으로 확 뛰어내리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 5명, 10명이 할 걸 2~3명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못 끝낸다고 했는데도 도저히 말을 듣질 않는다. 대충대충 하더라도 기간만 맞추면 된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 요즘은 그냥 회사를 정말 그만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그만두고 확 어디에 제보라도 해버리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건 안 되겠지? 여기서 있었던 일 외부에 발설하면 대표님이 나 이 어깨에 다시는 발 못 들이게 담가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난 왜 이렇게 용기도 없고 겁쟁일까? 요즘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날짜별로 작성된 남편의 일기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져 있었어요. 그 외에도 회사 대표가 남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막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갑질을 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에 읽으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별로 무겁지도 않은 그 수첩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끝끝내 그 일기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11월 28일 대표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실 공사를 했던 그 건물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하루하루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강물에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내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아내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보, 당신이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여보,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를 당해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수첩을 들고 꼭 경찰서로 가. 우리 대표님 성격에 아마 산재 처리 같은 건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래도 내가 여기에 증언을 다 남겨놨으니 이거라도 있으면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내 말 꼭 명심해야 돼. 저는 남편이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내용을 보고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라도 하지. 혼자 괴로워했을 남편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회사 대표였다니. 제 마음속에 그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나중에 조의금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 사실이었지만 그 대표라는 인간은 산재철인커녕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더군요. 남편을 개같이 굴린 것으로도 모자라 장례식장에서 명복을 빌어주는 성의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회사 대표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강인호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 강인호 씨 아내분이시라고요? 아이고, 남편분이 그렇게 떠나셔서 마음이 참 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대표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죄책감조차 없는지 목소리가 아주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 산재 처리 좀 해달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근무 중에 사망한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사망한 거니까 산재 처리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산재 처리요? 남편분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셔서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산재 처리를 해줍니까? 멀쩡히 일하고 퇴근하다가 쓰러졌는데 그게 왜 회사 책임이에요? 그쪽 남편이 평소에 건강관리 잘못했나 보죠. 그러게 내조를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내조라고 하셨어요? 저기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 다 알고 있어요.
그쪽이 저희 남편한테 막말하고 물건 던지고 부당한 지시한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인건비 아끼겠다고 여기저기 굴리고 쉬지도 못하게 한 거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남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주고 굴리지만 않았어도 앞으로 40년은 더 살았을 사람이라고요. 와, 이 아줌마가 진짜 남편 죽은 걸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이봐요. 남편이 젊은 나이 죽은 게 그렇게 억울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건강관리 못하면 돌연 사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하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다들 100살까지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산재 처리 못 해주겠다는 거죠? 못 해줘요. 아줌마 남편이 뭐 일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길 했어요. 아니면 무거운 물건에 머리를 다치길 했어요. 퇴근하다가 혼자 쓰러져 죽은 사람한테 미쳤다고 산재 처리를 해줍니까? 아, 그래요? 못 해주겠다는 거죠? 역시 저희 남편 말이 맞네요. 자기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도 그쪽이 절대 산재 처리 안 해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쪽이 우리 남편한테 부실공사 지시한 거, 소리 지르고 괴롭힌 거 다 기록한 증거가 있거든요. 산재 처리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 거죠? 아, 진짜 부부가 까탈스러운 게 똑같구만. 이봐요, 아줌마.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건설사들 다 그렇게 하는 거 몰라요? 누가 정직하게 설계도대로 짓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도 혼자 정직한 척하면서 바락바락 대들다가 지 화를 못 이겨서 쓰러져 죽었지. 아유, 진짜 유난스럽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사람을 죽을 만큼 괴롭혀놓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줌마, 회사 안 다녀봤죠?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요? 요즘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한마디 하는 것도 괴롭힌다고 표현합니까? 참나, 신고할 거면 신고해 보던가요. 누가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할 줄 알고? 겁이 없어서 참 좋으시겠네요.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신고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내가 그쪽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딘 할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 상종 못할 인간인 것 같더군요. 저는 바로 다음 날 노무사를 찾아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절대 산재 처리 못 해주겠다고 하던 그 인간이 노무사가 개입하자 태도를 싹 바꾼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걸 보고 남편이 일기에 쓴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그 대표라는 인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하시죠. 저도 회사 손해 감안하고 산재 처리해드리기로 했으니 사모님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없었던 일로 하시죠. 대신 합의금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 깜빵에 쳐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제가 드리는 합의금 받고 그 돈으로 편하게 생활하시면 사모님도 좋으시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 인간이 제시한 합의금이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 둘째 수술도 시키고 나중에 애들 대학도 편하게 보낼 수 있으니 그냥 받고 입을 다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남편의 일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게 떠오르더군요. 저희 남편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대표와 싸우다가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양심을 파는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합의금 대신 양심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전화해 합의금은 필요 없고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게 신고할 거라고 했죠. 그러자 그 대표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더니 몇 시간 후 저희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그쪽 남편도 연관된 일인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편이 2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죽었으면 명예롭게 죽을 수 있게 해줘야지. 쪽팔리게 부실공사하다가 죽은 걸로 만들고 싶어요? 쪽팔린 건 우리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겠죠. 우리 남편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당신하고 싸운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이 어깨에 발 못 들이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사람 괴롭게 만든 게 누군데. 아, 진짜 빡빡하게 구네, 이 아줌마. 아줌마, 그러니까 합의금 준다고 하잖아요. 그쪽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라며. 애 치료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냥 돈 먹고 떨어지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굽니까? 진짜 융통성이 더럽게 없네. 아줌마, 그렇게 고집 부리면 밤길 안 무섭겠어요? 건축일 하는 사람 중에 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 간땡이가 부었나 보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왜요? 밤길에 벽돌로 제 뒤통수라도 내려치시게요? 아주 대단한 양아치 납셨네요. 그런 인성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건물을 그따위로 짓죠. 저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깟 합의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짓은 절대 못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놈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다 이젠 저를 위협하며 협박까지 하는 걸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남편의 일기를 제출해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낼 건 전부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퇴직금도 청구하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대표한테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줌마, 기어코 이렇게 해야겠어요? 안 그래도 망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아줌마 때문에 폭삭 망하게 생겼다고요? 본인이 잘못한 걸 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남편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깟 회사 망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면 뭐 영웅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그렇게 혼자 양심 지켜서 아주 기분 좋겠네. 그 알량한 양심 지킨 대가로 그 큰 합의금도 걷어찼으니 평생 가난 속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보라고. 그래, 그러는 너야말로 돈만 밝히고 양심은 버렸으니까 평생 감옥에서 썩기나 해. 끝까지 저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놈한텐 인간 말종이란 단어조차도 아깝더군요. 몇 번 대화를 해본 것뿐인데도 저런 인간 밑에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인지 얼마 후 저는 산재 처리가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남편이 벌던 월급보단 적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나은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한 가지는 이겼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순간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여보, 드디어 당신 산재 처리 승인됐어.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야? 그 뻔뻔한 인간이 산재 처리 안 해줄 줄 어떻게 알고 그런 일기까지 남긴 거냐고. 아마 당신의 일기가 없었더라면 난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쓰러졌는지도 평생 몰랐을 거야. 그랬으면 당신이 하늘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보, 나 그 인간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제시했는데도 거절했어. 그깟 돈이 뭐라고. 양심을 팔면서 당신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 여보, 나 잘한 거겠지? 그 못된 인간들 벌 받을 수 있겠지? 여보, 하늘에서 꼭 응원해주라. 그 인간들 꼭 처벌받고 난 애들이랑 씩씩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응원해줘. 그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존에 산재 처리 받은 것에 대해 퇴직금이랑 피해 보상금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남편 말대로 부실공사로 판명이 나서 3층짜리 건물 2채가 재시공이 결정되고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구속되었답니다. 물론 거기엔 그 쓰레기 같은 대표도 포함이었죠. 결국은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됐으니 합의금 대신 양심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 인간의 구속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남편이 강요에 의해 부실공사를 해야 했던 건물 2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 공사 현장에서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두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건물 앞에 웬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려있더라고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멍하니 서서 그 현수막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그쪽도 이 건물에 사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있길래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행이구만. 아유,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어떻게 사람 사는 건물을 저렇게 허술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뉴스에 건물 무너져서 사람 죽은 사고 몇 번이나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런 인간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돼요. 여기 입주자들 다 들고 일어나서 피해 보상 청구한 비용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여기 시공사 직원들은 돈 없어서 파산하기 직전이라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릎 꿇고 빌고 있나 봐요. 아니 그 직원들은 또 무슨 죄야? 대표가 시켜서 했다는데 대표는 깜빵에 가버리고 남은 직원들이 다 수습해야 되잖아. 아주 그런 못된 인간은 3대가 다 망해버려야 돼. 얘기를 들어보니 그 회사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자재비 아낀다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쳤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조금은 후련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남편분이 일했던 회사 전 대표입니다.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남편이 전 대표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상했던 전 대표님 때문이었으니까요. 약속된 시간에 카페에 가보니 전 대표가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강인호 씨가 그렇게 되고 나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대표님이 잘 챙겨주신다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덕분에 힘들어도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참, 절 만나고 싶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아, 그게 들어보니 그 회사에 경찰에 신고하셨다고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모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회사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자식한테 회사를 뺏기고 말았거든요. 돈 욕심 많은 인간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도 부실공사라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사모님, 전 사모님의 용기 있는 그 행동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모님이 하신 행동은 훗날 몇 명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르는 행동이에요. 사모님 덕에 미리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나중에 그 건물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그쪽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면서요. 그런데도 그걸 거절하고 신고하실 생각을 하셨다니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남편하고 오래 같이 일하셨으니 아시겠지만 그이가 참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냥 입 다물고 그 인간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렇게 힘들어하다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정직하게 싸우다가 그렇게 된 사람을 두고 제가 어떻게 양심을 팔 수가 있겠어요. 그건 죽은 저희 남편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딴 인간이 주는 돈 더러워서라도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뻔히 불법을 저지르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눈 감아줄 수는 없었다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사고가 되어 돌아올지 무서웠으니까요. 대표님, 저한테 잘한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선택 잘한 거라고 혼자서 몇 번이나 되뇌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저랑 초면인데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남편도 하늘나라에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있겠죠? 그럼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강인호 씨만큼 성실하고 청렴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부끼린 닮는다더니 사모님도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인호 씨가 젊은 나이 그렇게 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사모님 같은 분이시라면 강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제가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느라 장례식에 참석을 못해서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의금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표는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 안엔 조의금이라고 하기엔 꽤 큰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대표님, 저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요.
누가 조의금으로 이렇게 큰 돈을 내요? 그만큼 제가 이노 씨와 돈독한 사이였으니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건 좀, 그럼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20만 원만 받을게요. 나머진 도로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나머지 가져가라뇨. 사모님, 제가 말은 조의금이라고 했지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사모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회사는 제가 만든 그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실공사를 저질렀겠죠. 겨우 건물 두 채에서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고 이거 꼭 받아주세요. 저 이거 받아주시기 전까진 여기에서 안 나갈 거니까요. 전 대표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회사에 애정을 많이 쏟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대표님 밑에 있었으니 남편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결국 그 돈을 받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좋게 해결이 되었어요. 단 한 가지, 저희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만 빼고요. 몇 달 후 남편의 첫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들을 데리고 남편의 납골당으로 향했죠. 유골함 앞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자 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내뱉어 보았어요. 여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당신이 떠나간 지 벌써 1년이나 되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난 아직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젠 이 사진 속에 있는 당신의 미소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좀 털어놓지 그랬어. 왜 바보같이 혼자만 끙끙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거야? 나 당신 와이프잖아.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같이 욕해주고 공감해 줄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 후회돼. 그런데 나 당신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는지도 알 것 같아. 내가 알면 그 회사 당장 때려치우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그 인간이 이 어깨에 발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말 못했던 거지. 당신이 직장을 잃으면 나랑 우리 애들 힘들어질까 봐.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아무리 말을 안 해줘도 내가 먼저 어떻게든 알아채고 방법을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난 참 못난 마누라인 것 같아. 여보, 하늘나라에선 행복해? 그곳에선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은 없는 거지? 거기선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 맞지?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조금 많이 기다려줘. 나 우리 애들 훌륭하게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살 만큼 살다가 갈게. 나 가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 알았지, 여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정이 너무 북받쳐 올라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애들과 함께 납골당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에 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잘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된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 후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곤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잘 이겨내고 있답니다. 그 사이 저희 집에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얼마 전 수술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유족연금도 있고 피해보상금과 퇴직금,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받은 돈이 많아서 걱정 없이 아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재활 치료 중인데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록 남편은 제 곁을 떠났지만 저 혼자서도 꿋꿋이 두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있답니다. 전 엄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겨낼 겁니다. 저희 남편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요. 아참, 전 얼마 전부터
남편처럼 일기를 쓰고 있답니다. 사실 일기라기보단 남편한테 쓰는 편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쓴 일기 중에 하나를 읽어보려고 해요. 여보, 나 요즘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지? 당신이 처음 세상을 떠났을 땐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얼굴이 너무 헬쓱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하더라. 나도 그때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걸어다니는 송장이나 다름 없었던 것 같아. 나한텐 당신이 갑자기 떠났던 게 너무 충격이었거든. 게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 그래도 나 이젠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고 있어. 우리 둘째 얼마 전 수술도 하고 회복도 잘 되는 중이거든.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회사 나에 파산했다고 하던데 진짜 잘 됐지? 건선징악이라는 말은 옛날 전래 동화에서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일기장에 모든 걸 상세하게 남겨줬잖아. 그래서 나도 앞으로 당신처럼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뭐 증거로 남길 만한 거라도 있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그동안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면 아쉽잖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다 기록해두려고. 여보, 우리 하늘나라에서 꼭 웃으면서 만나자.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했던 거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여러분, 살다 보면 눈앞에 이익과 양심을 맞바꿔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익이 크든 작든 말이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맡게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명언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심은 사람의 나침반이라는 말이요. 선택하기 어려울 땐 양심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꼭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순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밝게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